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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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 자작나무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저희가 건축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사실 이제 이분의 석사 논문이죠. 석사 논문으로 등장한 내용에서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 동안 그 비교적 이제 근대 건축가를 봤어요. 루이스 칸은 조금 사이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조금 더 현대로 가까이 와서 오면 그 알도 로시라는 이탈리아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의 현대 건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로 작품 활동을 한 게 195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직전까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 좀 해줘. 그리고 교육자로서도 엄청 그 정평이 많이 나 그쵸. 있었어요. 당시 도시의 건축이라는 책이 등장하면서 건축과 유형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엄청 과학적인 것처럼 딱 등장을 했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열광을 했죠. 굉장히 열광했죠. 이분 소개를 해달라고요. 네. 게스트 소개 좀 그걸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도 로시를 오늘 또 얘기를 해주시라고 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버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너무 분위기가 하이해서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네, 일단 제가 석사 논문으로 쓴 내용 자체는 일단 타이틀이 알도 로시 건축에서 극장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인데요. 이제 극장이라는 얘기를 이제 알도 로시가 본격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저서인 과학적 자서전, Scientific Autobiography 혹은 Autobiografia Scientifica에서 이탈리아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냥 극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극장이기도 한데, 사실 굉장히 개인적이고 특수하고 엄청 그냥 에세이적인 단어예요. 개인적인.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고, 대신에 이제 그게 좀 아마 저번에 루이스 칸을 다뤘으면은 루이스 칸의 텍스트를 한번 본 적 있었을 텐데, 루이스 칸이 뭐 강연 자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쓴 에세이 같은 거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지, 문학적으로 막 쓰잖아요. 글을. 근데 알도 로시는 더 심각해요. 거의 수필 아닌가요? 거의 소필이죠. 네. 그렇죠. 근데 과학적 자서전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게 그 과학적이라는 게 이탈리아의 배경에서 뭔가 하면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약간 논리적 사고를 견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증과학적인 거랑은 또 좀 거리가 맞아, 멀고 맞아. 그냥 분석적이다? 네, 그 정도. 약간 그런 거. 음. 근거가 있다. 물론 그 근거로부터 쌓아 올리는 느낌과 관련이지만 그 근거 자체가 과학적인 것인지는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네. 뭐 그런 내적 논리는 있으나 그게 실증적이진 않다라고. 그게 이제 알도 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책이 도시의 건축이라는 책이고, 아마 아무 건축을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책이고, 이제 뒤가 과학적 자서전인데, 거의 약간 과학적 자서전을 보면은 젊은 날의 자신을 이제 부정하는 듯한, 젊은 날에 엄청 과학에 미쳐 살았던 자신을 이제 거기에 뭔가를 느끼고 그거랑 반대로 가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하나는 과학책 같은 교과서 같은 걸 쓰려고 했고, 하나는 문학 같은 걸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알고 보면 되게 재밌고. 그럼 이 논문이 과학적 자서전에 대해서 네, 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앞에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알도로시 건축 전반에 대한 네. 이해와 그게 이제 음. 현대 건축의 분과에서 알도로시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사실 그것 때문에 알도로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네. 알도로시가 한국 건축가들한테 제가 받아들여지는 양상을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좀 그냥 뭐랄까 굉장히 특수한 형태를 쓰고 이탈리아적인 느낌을 내는 그런 현대 건축가로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현대 건축의 형태와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엄청 의미 있는 그 하나의 그런 뭐랄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참조하게 되는 근간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역사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형태, 역사, 유형 뭐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하다. 형태, 역사, 유형. 형태학이에요. 이 사람의 건축은 별로 재료 안 중요하고 네. 형태 가지고 형태의 의미가 뭐냐. 물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탈리아적인 지역성과 뭐 그런 재료 가지고 엄청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장 일단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연구자들이 알도르시에서 보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형태로부터 출발하는 그 출발해서 이제 그 형태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다룬 다음에 그걸 자신이 과학적 자서전으로 가면서 해체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젊을 때 엄청 과학적으로 뭔가 세계를 쌓아 올리고 나중에 가면 그거를 약간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하고 그걸 해체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담으려고 한 책이고 그게 극장이란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게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서사에 대한. 홍작가님 뭐 말씀하시려고 약간 결자해지 같은데요? 결자해지. 자기가 해놓은 걸 다시. 약간 꼬르비제가 하는 짓이랑 비슷하잖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를 쌓아 올린 다음에 맞아. 와장창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자기 죽어버려. 20년대 꼬르비제가 쌓아 올린 다음에 꼬르비제가 막 3, 4, 50년 가면서 막 굉장히 막 원시주의적인 그런 걸 쓰고 막 신비주의로 그랬잖아요. 갑자기 막 너무.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년대 그 했던 엄청 그 뭐랄까 순수모던한 그런 게 많이 받아들여지지 알도로시도 과학적 그 도시의 건축에서 도시의 이제 건축은. 다룬 담론이 실제로 도시학 하는 분들한테도 교과서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제 알도로시가 현대 건축에서 되게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는 것 같은 흔히 건축.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왜냐면 저도 어쩌다가 과학적 자서전을 읽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그냥 수필처럼 읽었어요. 네. 그냥 일기 같은 느낌이 일기 있어서. 그렇죠. 과학 그래서- 자서전이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데. 그렇죠. 그 사람이 건축에서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건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건축가로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 그대로 어떤 자기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들과 그런 자신의 수많은 그런 감상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서전적인 얘기들 가지고 말을 하려는 거를 건축에서 어떻게 추구를 했는가,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은 뭘 욕망하고 건축을 하는가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알도로시가 이제 초반에 하려고 했던 게 결국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게 이제 우리가 건축에서 바라야 될 게 무엇인가를 되게 현대 유럽 건축에서 제가 한번 생각하기로는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건축을 하면은 예를 들어 당연히 이런 걸 해야지, 당연히 뭐 어떤 평면은 이런 형태여야지, 당연히 어떤 그런 뭐는 뭐여야지 하고 하는 굉장히 많은 관습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보수적이고 우리 역사가 아주 오래됐고 서양 건축사 그 자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걸 정리를 한 책이 거의 제가 보기엔 도시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결국은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극장을 통해서 알도로시의 후기 건축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왜 그 사람이 극장을 들고 왔는가라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 자서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이제 좀 주요한 인용구들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가를 통해서 아마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큰 범위에서 과학적 자서전을 다룬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이제 좀 아까 말했듯이 에세이 같은 것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이해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의 건축과 유형학에 대해 알도로 씨가 어떤 접근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썼던 논문에서는 오히려 그게 앞부분에 있는 거고 앞부분에서 도시 건축과 유형학을 다루면서 이제 건축에서 유형학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는가 1900년대 중반에 유형학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에 있어서 무엇이었는가를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형학을 알도로 씨가 이제 가지고 뭐랄까 유비적 도시? 유추적 도시? 아날로지라는 설계 방식을 자기가 정립한 유형학을 통해서 그걸 이제 자기가 어떤 체계를 만들었으니 그 체계를 가지고 건물을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유추적 도시라는 이제 건축 방법론인데 그게 이제 약간 그 후기 건축으로 하는 브릿지 같은 그걸 공부하는 게 브릿지 같은 지점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모더니즘에서 모더니즘은 아니고 이제 모더니즘을 넘어서 이제 알도로 씨가 포스트 모던 건축가라고 불리는 이유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게 약간 굉장히 해체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지점을 알아보면 이제 마지막에 극장으로서의 건축이 어떤 맥락인지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트레버틴 씨가 논문에서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에 가까운 알도로 씨의 그렇죠. 어떤 방향성을 알고 싶었던 거고 그걸 함축하는 단어 극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죠. 그 극장이라는 단어가 과학적 자서전에 나온다라는 얘기였고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가 모든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깔려있는 모더니즘을 이해해야만 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다고 사실 모든 건축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앞부분의 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의 건축을 언급하시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모더니즘을 예를 들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이에 있는 구조주의라고 생각하면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 그래서 기능주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로시가 도입한 게 구조주의적인 접근 방식이고 굉장히 구조주의적이에요 도시의 건축이.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극장으로서의 건축 시기를 보면 포스트 구조주의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이 논문에서 이제 극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학자들의 예시가 다 이제 주로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락강을 엄청 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하기 힘들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포스트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충 보면은 오히려 이제 로시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림을 그렇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15분이 다 돼서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야 돼요. 진짜 본론.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가 우리 이제 그 구조주의의 파트, 도시의 건축과 그리고 유형학, 유추적 건축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추적 도시. 단단한 알도로 씨를 볼 수 있는 시점. 단단한 알도로. 젊은 날의 패기 넘치는 알도로 씨. 인간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알도로 씨가 초반에 도시의 건축을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결국 이제 근대 건축의 기능주의 비판이에요. 기능주의 비판이 이제 그 듀랑이라는 유명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기능주의 비판인데 이제 건축이 만드는 게 결국 효율적이고 쾌적한 그런 기능을 이제 형태가 담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진 알도 로시가 이제 건축을 형태로서 다루는데 이제 그 형태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실증과학처럼 어떤 굉장히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하나의 학문을 만들듯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때 그걸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건축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온 건 10페이지 밑에 있는데 이제 그 인용구를 보면 도시 건축의 양적 평가에 적합하고 연구된 재료를 단일화한 기준에 따라 요약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세우려고 하였다라고 해요. 이 분석 방법은 이 책에서 도시적 형성물의 이론에 의해
이제 도시를 거대한 인공물과 동일시하는 관점에 의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시도하는 분류화에 기초하여 도시적 형성물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도시 연구 분야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학문을 만들겠다 이걸 건축에 관한 네. 이거를 우리 접대 콩자갈님께서 꼬르비제 하면서 네. 그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다 약간 네, 얘기를 되게 했던 선언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글을 읽어보면 별로 다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능적인 건 비판하는데 모더니즘과 구조주의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구조주의는 완전 그러니까 문화인류사 쪽으로 완전 넘어가가지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고 우리가 보통 건축에서 알고 있는 모더니즘은 모더니티와 연결되어 있는 모더니즘은 기능주의. 생산과 효율로 가. 이게 그렇죠. 기계라기보다는 네. 인공물로 보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도시를 아티팩트. 가공 가능한 네. 어떤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이론과 계획들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그 도시적 형상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얼반 아티팩트예요. 어반 아티팩트. 간지난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얼반 아티팩트. 그래서 결국 제가 그 이해하기로는 결국 도시의 건축이 한 게 뭐냐면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들을 굉장히 가서 열심히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유럽의 도시들의 형태를 통해서 그 도시적 형성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형태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 기준을 통해서 바라본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분석해가지고 그 가치와 의미의 체계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유럽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자신의 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도시적 형성물이 뭐냐 전체 도시 가운데 가장 한정된 범위 이제 즉 자체의 건축과 형태에 의해 특성화된 형성물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좀 그냥 어려운 이야기고 제가 보기엔 약간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도시에 존재하는 형태를 가진 그냥 제가 가장 일단 그 특성으로서 이해하는 게 좀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일단 독립체고요. 일단 도시 사이트 플랜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 하나만 그려지는 그런 독립체고 그 형태가 그 중요한 기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아이덴티티 네. 있는 이미지. 아이덴티티 있는 형태. 네. 그러니까 지금 도시적 형성물을 얘기하는 네네, 거죠. 도시적 형성. 도시적 형성물이라는 게 막 도시의 막 배치도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우리가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보는 건물들, 네. 도로의 개별성. 형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오히려 근대 건축하면 그리는 거. 오히려 딱 그거에 비슷할 수 있어요. 하거나 아니면 뭐 그것의 모든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 형태라고 이제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형태가 뭘 해줄 수 있냐면 기억을 담보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간의 켜를 표현할 수도 있고 장소성을 드러내줄 수도 있고 그 도시적 형성물과 연결된 사건을 기억할 수도 있는 대상이 사건을 드러내줄 수도 있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로시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작업 중 하나는 형태를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형태가 지니는 어떤 기능이 아닌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그 얘기를 너무 일단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바로 빠르게 넘어가면 그 형태를 도시적 형성물의 형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유형이에요. 유형이 무엇이냐 하면은 네. 그 밑에 13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카르트메르 드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의 인용구가 엄청 표현을 잘했는데 이제 유형이란 말은 복제할 수 있거나 모방할 수 있는 사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모델을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 이용돼야 되는 어떤 요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이 어렵네요. 네. 예를 들어 모델이 어떤 우리가 물성이 있는 직접적인 형태를 가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들어진 모델은 예술의 실행 과정에서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반복되어야 하는 대상.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유형은 어느 누구에나 전혀 닮지 않는 작품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이제 모델이 바로 유형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모델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공한다. 그러나 유형은 다소간 모호하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칸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뭐 학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칸이 건물의 유형에 뭐 학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학교의 표준 설계도 이런 거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도 로시는 완전히 그
그 진짜 형상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좀 편한 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 건축의 기둥열 있잖아요. 열주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델은 그 열주 사이에 미터가 나와 있어야 돼. 미터가 나오고 열주 높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열주라는 그 이미 있잖아요. 아 형상. 네, 형상. 그게 유형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치라고 한다면 네, 네. 아치라는 형상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 아치의 폭은 얼마가 돼야 되고 라이즈가 네. 얼마야 되고 그건 이거는 모델인 다 거죠. 네. 정해져 있다는 네. 모델이다. 그 모델은 이제 나중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뺏겨서 쓸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반복 생산될 수가 있는 거지만 유형은 약간 머릿속에 있는 개념 같은 걸로 맞아요. 좀 존재하는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컵을 우리가 위상적인 뭔가 형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 위상 수학 실린더. 같은 거 공부할 때 실린더인데 뭐 어느 통과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접혀가지고 얘네들끼리는 절대 만날 수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형상 그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걸 모든 걸 다 컵이라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형상을 추상적인.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약간 형상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맞아요. 같아. 그거 되게 좋아요. 네. 그게 사실 제가 방금 인용구를 통해서 한 게 되게 어려운 설명이고 그냥 건축가에서 쉽게 우리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그냥 유형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페디먼트 뭐 이런 거 기둥, 있잖아요. 박공, 그런 거지. 뭐. 박공 지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형상이 있는 것 중에 추상적인. 이해했어. 네. 네. 이렇게. 그거 이해했으면 이제 거의 쭉쭉. 맞아요. 네. 그렇네. 쉽네. 네. 결국 그래서 그 유형이 이제 건축의 의미를 담보하는 건축의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느 정도 구조주의적이고 현대적인 발상이에요. 그게 구조주의적인. 근데 그게 왜냐면은 일단 유형이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복잡한 학문적인 얘기가 되는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유형학이 그 형태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유형은 일단 그 자체로 어떤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유형이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언어처럼 중간에 매개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아치가 가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장소에 이런 방식으로 아치를 썼을 때 그게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뭐 그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로마네스크의 그 궁룡 그런 모양이랑 고딕의 그 첨도 아치가 그 구조적인 그런 내용 그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 관련한 내용들을 다 빼고 19세기에 딱 쓰여졌을 때 맞아. 아 이거는 로마적인 느낌이나 네. 이거는 고딕적인 느낌이나 근데 그게 어떤 그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단지 그 차이 때문에 서로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얘는 동그랗고 얘는 삼각형이고 그런가요? 맞아? 그게 굉장히 비슷한 얘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편한 게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이것도 진짜 관습적인 의미에서 왜냐면 구조주의는 굉장히 관습적인 거기 때문에 관습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편한데 유럽에서 어떤 그 고대 그리스 신전의 그 인면 같이 삼각형의 페디멘트 박공을 쓰고 열줄을 그리면은 거기서 받는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받는 그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이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고 모두가 그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전의 그런 형태 유형이 그 신전과 관련된 역사적 내용과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 형태 자체가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독립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그게 지어졌던 시기라던가 아니면 그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사람들한테 쓰였던 방식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매개다. 그러니까 유형 자체는 그러니까 그게 가진 가치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시대에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담을 수 있는 가치가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딕 얘기했듯이 고딕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가 고딕을 떠올릴 수 있는 건 그게 이제 굉장히 그 형태 자체가 어떤 고딕에 관련된 절대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고딕에서 그걸 사용했던 역사, 그 고딕 건축사, 그런 고딕에 관한 이런 배경 지식들 그런 것과 엮여서 그게 독해될 때 그게 그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조금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조주의와 그게 바로 구조주의의 해체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게 바로 그렇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그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이 로마네스크 양식 아닌가? 근데 그게 약간 고딕과 로마네스크 짬뽕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거기 가서 어떤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거 로마네스크 느낌이 나네 라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가면 유럽 같아 이러잖아요. 매개 유형은 매개다. 유형은 유형은 매개한다. 그래서 그 언어학 기호학에서 언어학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이랑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들. 언어들을 다루는. 그래서 실제로 알도로시가 건축 가지고 한 게 그냥 언어학을 기호학자들이 막 엄청 해체하고 하는 거랑 거의 그냥 똑같은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현대 건축에 어떻게 쓰이냐면 라파엘 모네오가 이제 얘기를 했던 라파엘 모네오가 타이폴로지에 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78년 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유형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건축적 대상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라파엘 모네가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16페이지의 중간 부분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하나 지어놔요. 건축을 프로젝트를 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요. 근데 그 건물이 사람들에게 해석되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유형학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담론 체계 속에서 그 유형 속에서 어떤 거대 서사 속의 하나로서 읽히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런가요? 그런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람들 그냥 예쁘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70년대 유럽의 얘기니까 유럽의 얘기라는 게 되게 커서 그쵸.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는 또 유럽 시간이 사람들한테는 더우니까. 너무 일반적인 이해. 그쵸.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경험에서 더 축적된 게 많았을 수도 있고 그때는 뭐 SNS도 없었을 때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뭐 다니면서 사진 찍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니까. 고딕이랑 로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냥 유럽적인 거.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건 약간 유럽에 한정된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학계적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런 이 건축을 학문으로서 다루고 생각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 더 이상 이제 건축을 행하는 프랙티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어떤 거를 이제 새로 짠하고 내놓을 수가 없고 그것은 어떤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담론 사이에서 이제 그 미셸 푸코가 말한 담론이란 게 약간 그런 바로 그 담론이거든요. 그런 담론에 포섭된 대상이 된다 건축이라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국에 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가 건축을 하려면 피할 수 없을 걸. 그런 거죠 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현대에서는 완전 접근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굉장히 팝한 상황에서 현대에서 건축을 할 때는 오히려 그런 학계 건축을 제시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서사가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을 때 뭐 부동산 개발로 이게 수익률 서사라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서사라던가 아니 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주체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읽히게 할 것인가 건물을 그 질문은 피할 수 없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알도로시가 도시의 건축을 열심히 쓰면서 그걸 도시를 열심히 물고 뜯고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유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거는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상하탑을 열심히 쌓아오시고 벽돌 쌓듯이 열심히 쌓아 진짜 열심히. 책 되게 두껍지 않아요? 그게 그 수많은 진짜 유럽의 온갖 동네를 다 쏘다니면서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역사책 많이 읽고 해서 쓰는 책이니까 젊어서 쓸 수 있는 젊어서 쓸 수 있는 책이었죠. 진짜 패기가 넘치는 책이에요. 진짜. 약간 알도로시 책을 보면 그 건축계 푸코 같은 느낌이랄까? 푸코가 되게 사소한 것들 다 쌓아가지고 실은 이때 이랬지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도로시도 각 도시에 대해서 그런 걸 분석해서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적인 열망이 엄청 강했다. 그 과학에 대한 과학이라고 하기보다는 과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사실 깊게 공부해보면 이탈리아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서 막 그걸 싫어하는 사람과 그걸 엄청 추구했던 뭐 북부 이탈리아의 얘기고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가요. 너무 길었죠. 20페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설계 방식으로 만드는 게 유추적 도시라는 시타 아날로그 시티 뭐 이런 유추적 도시라는 게 설계 방법론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20페이지에 있는 알도로시가 직접 예를 든 이제 카날레토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예쁜 그림이지만 이 그림은 뻥이에요. 없어요?
그렇네. 이거 뻥이에요. 몰랐지 너도. 이게 팔라디오 건물 3개거든요. 근데 다 여기에 없는 건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중간에 있는 건 리알토 다리에 대한 리알토 베네치아에 있는 리알토 브릿지에 대한 팔라디오의 계획안인데 지금 리알토 지금 안이랑 이렇게 안 다르고 생겼죠? 다르게 생겼죠. 좌우로 2개 있는 거는 비첸자에 있는 건물이에요. 베니스가 아니라. 근데 러시아 그 카날레토가 그걸 가져와서 한 군데 있는 것처럼 일부러 그린 거예요. 가상세계네. 네, 가상세계죠. 그래서 로시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유형으로 설계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브릿지로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지닌 어떤 유형이 A라는 유형이 있고 그 A라는 유형이 있으면 그 A라는 유형이 가졌던 역사적 의미와 사건이 그런 게 줄줄이 연관이 되겠죠. 그다음에 옆에는 또 B라는 이제 그 팔라디오의 바실리카 건물인데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그런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기보다 그 건물의 유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있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옆에 또 극장으로 쓰였던 팔라디오의 건물이 또 있는데 그것도 그것만의 유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유형, B라는 유형, C라는 유형을 한 군데 모아놔요. 한 군데 모아놨을 때 A랑 B랑 C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역사적 체계 속에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든대요. 그 단어를 정말 좋은 단어를 맞아, 잘 이게 골라가지고 단어를 모으는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니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하는데 나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말의 표준을 찾았어. 이 표준어는 이거야. 딱 그걸 딱 팔라디오를 딱 가져와가지고 딱 좋은 말. 잘한다. 방금 그거 어디서 연습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언어처럼 쓴 거예요. 그런 유형을 하나의 재료로서. 옆집에서 구멍 뚫나 봐요. 네,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이 설계 방식을 까고 보니까 이게 난리 나는 설계 방식인 거예요. 왜죠? 첫 번째로 일단 이건 시공간적 맥락을 무시하는 설계 방법이에요. 다른데 지어진 거를 그냥 가져와도 유형을 가져와도 그 유형이라는 게 어떤 특정 사이트랑 특정 시간대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랑 관계하고 그 다음에 유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니까 사이트랑도 관계없는 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얼마든지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게 돼버려요. 스케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딱 그 사이즈의 그게 우리 아까 모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유형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도로스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많이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막 정물화를 막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면. 그 정물화가 그냥 다 건축의 유형과 관련된 오브제 같은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도로스가 알레스라는 되게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에서 주전자 만들고 커피포트 만들고 많이 했거든요. 그게 다 그거 약간 좀 미친 사람 같이 약간 이거 그리면서 약간 이 형태는 이것을 하면서 그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이 형태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막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거 완전 그 유러피안 건축의 냄새가 나는 형태들이죠. 뭐 그렇죠. 근데 사실 이지경에 이르면 이게 막 이론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 데까지 나가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가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도와 욕망에서 시작된 거는 맞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근데 이제 그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에 자기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과학적 자사성이라고 쓴 거. 그러니까 이론이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이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표준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 언어를 다루는 방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 22페이지에 보면은 그 역사적인 예를 또 들면서 로시가 그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웬만한데 유럽의 역사적인 예시를 다 실드를 칠 수 있는 걸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오클레이티아누스 궁전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이 짬뽕돼서 조합돼가지고 건축이 도시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막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도시의 건축 그 자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의 건축을 다른 나라에 이제 널리 퍼뜨리면서 유명해져가지고 쓴 해외 번역판 서문 같은 거에 로시가 이 얘기를 너무 추가하고 그 유추적 도시에 관한 얘기를 너무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그 다른 나라 책들 서문에 이 얘기를 엄청 열심히 써요. 전혀 딴 책인데? 아니 도시의 건축. 도시의 건축. 번역판. 뭐 포르투갈판, 미국판 이런 데 그때 썼다. 이제 그런 유형이 구조주의가 이제 분해되는 과정을 좀 볼 텐데요. 구조적으로 유형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이제 말랑말랑 알도로시가 되어가는 과정. 재밌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막
말 그대로 포스트 구조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유명한 자크 데리다 선생님이 하는 얘기인데 그 걔네가 생겨먹은 구조 자체가 부서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형이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적 구조에서 유형은 매개잖아요. 말 같은 그걸 전달하는 매개 같은 거고 의미는 역사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역사와 사회가 가진 의미를 소환해내기 위한 매개체예요. 유형은. 근데 그러면은 걔네는 역사적 의미가 없어지면은 유형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근데 걔는 어쨌든 뭔가 형태잖아요. 어쨌든 실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지? 그럼 그게 뭐지? 그럼 걔네가 이때까지 의미를 전달하는 노예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열심히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얘가 노예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게 된다. 얘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제 유형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약간 1대1 대응은 아니겠죠. 굉장히 대응적이거든요. 어떤 A라는 의미가 있고 그걸 매개하는 스몰 a라는 유형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스몰 a를 통해서 A라는 의미가 전달이 된다. 근데 그 스몰 a가 전달하는 게 A가 아니라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B랑 관계가 가질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몰 a를 접했을 때 우리는 이게 뭐지? 라거나 이거는 이건가 이거는 저건가? 라고 혼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가 피라미드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피라미드를 처음 만나면 이 사각뿔 형태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집트에 대한 얘기들을 다 알고 막 파라오 막 사막 이런 걸 막 떠올리면서 피라미드를 보는 사람이랑 그냥 피라미드라는 형태는 무조건 그 사각뿔은 존재를 하는데 이거가 만약에 뭐 어떤 수학자가 그 이집트에 대한 이해 전혀 없고 이 피라미드 모양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지 이집트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유형으로 읽히지 않을까. 그거를 어쨌든 그거를 매개하고 있는 그 매개체인 실제는 이 의미나 저 의미나 이게 사라지거나 저게 등장하거나 해도 계속해서 뭔가 유지하면서 남아 있는데 얘가 뭐냐? 얘는 뭐지? 얘는 뭔데 이러고 있는 거지? 네.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되고 아마 그러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하는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걸 왜 고민해? 라는 그렇지, 게 일단 제가 왜 고민하냐는 거지. 그런 거 있어? 그게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조작 가능한 건축물도 바꿀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살고,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실은 집의 벽 하나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 실은 뭐 실질적인 필요가 있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입구를 만들 때 아치를 쓰고 싶어. 근데 우리가 막 옛날 같았을 때는 이거는 로마의 콜로세움에 있는 아치를 내가 가져온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아치를 맨날 그리다 보니까 그냥 아치는 아치인걸? 그러니까 그냥 아치는 아치가 과연 그냥 아치일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 아치가 그냥 아치가 아니라 그냥 아치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개념으로 정립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서사 속에 있는 그냥 아치가 있는 그냥 거예요. 막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아치의 어떤 뭔가가 있어서 근데 그거를 탐구하기 위해서 구조주의를 해체하기 시작한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 아치가 그 로마의 아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한 거, 깨달은 거죠. 지금 우리의 일반이 당연히 갖게 되는 의문. 네. 그런 골 때리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패션 브랜드가 이게 오히려 되게 기하학적인 얘기는 그냥 인테리어나 패션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거든요. 어떤 패션 브랜드가 뭐 예를 들어 특정한 종류의 장식을 갑자기 가지고 오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소재 천을 가지고 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뭐 부티크 라인업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어떤 맥락에서는 이제 이게 엄청 되게
뭐랄까 나치 문양으로 만들었다 쳐. 뭐 버버린 엄청 약간 진짜 클래식하고 어. 유럽에서 엄청 하이 패션으로 쓰여졌던 소재가 갑자기 이제 다른 어떤 브랜드가 막 스트릿 브랜드가 그걸 엄청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되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소재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뭐 그런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요거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탈구조주의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학문적인 피로 때문도 분명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되게 이론이 대중화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이런 디자인이나 뭔가 미학적인 영역을 치고 들어오면서 대중들에게 이런 걸 포섭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예전에는 아치는 로마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계속 열어주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스트 구조주의자들 중에 건축 말고 그냥 이론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유가 결국 기호를 붕괴시킨 원인은 자본이다 라는 얘기를 모두가 우리 해방시킨 건 자본인가요, 그러면? 아니 모르겠어요. 역사로부터 해방시키는 건 자본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역사적인 의미에서 해방시킨 건 자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대학원생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죠. 네, 넘어갑시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로시가 이제 좀 로시의 눈이 의문스러워진 눈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이거를 보는 게 이제 원래는 역사적인 의미를 통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보기엔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형태의 의미의 범주를 확장시킨 거죠. 그게 건축에서 형태가 지닐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로시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기업 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기업,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그 어떤 노스텔지어 그런. 그게 사실 근데 개인적인 거에서 안 끝나고 먹혀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의 로시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그래서 라파엘 모네오는 그래서 알도로시가 미국 여행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뭔가 자기가 세계를 보다 눈이 깨져가지고 그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그 알도로시 단단한 알도로시죠. 그러니까 전반부의 알도로시가 도시의 건축을 서술하면서 도시는 이런 것이다라고 열심히 정리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후기에 말랑말랑한 알도로시는 이랬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한번 나눠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뭐 이런 이제 말랑말랑해지는 것들이 뭐 자본주의화가 되어가는 것들 아니면 학문이 좀 대중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해봤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서사가 어떻게 이제 또 그 당시에 막 미국이 막 유럽에 들어오고 막 그런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알도로시도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유럽은 미국을 거의 타자로 삼고 계속 해왔는데 근데 알도로시가 결국 그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엄청 뼈 빠지게 책을 써놨는데 이거 아무 쓸모 없었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 얘기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다 약간. 그러면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얘가 그 전부가 아닌 것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계속 하자. 음악 끊고. 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담.